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이케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말이죠. 왜 테이블 하나 사러 갔다가 양초와 쿠션과 액자를 들고 나올까요? 왜 가구 매장에서 미트볼을 먹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13,000원짜리 테이블이 40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갑을 여는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케아가 어떻게 심리학과 엔지니어링을 결합해서 가구 산업을 지배하게 됐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가구를 산다는 건 인생의 큰 결정이었습니다. 전문 목수가 몇 주 동안 옷장 하나를 제작하고 이사업체가 완성품을 배송하는 시기였죠. 모든 과정이 느리고 비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평생 몇 번만 가구를 샀습니다. 가구는 세대를 넘어 물려주는 유산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쓰던 책상을 아버지가 물려받고 다시 손자에게 전해주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가구 하나를 사는데 평범한 노동자의 몇 달치 월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1956년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우연한 발견이 일어납니다. 제품 디자이너 길리스 룬드그렌이 자신이 만든 커피 테이블을 차에 실으려다가 다리 때문에 들어가지 않자 톱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테이블이 차 안으로 쏙 들어갔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죠. 모든 가구를 평평하게 포장할 수 있다면 배송비와 조립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겠다고요. 이건 당시로서는 미친 발상이었습니다. 가구 회사가 고객에게 조립을 시킨다니요? 업계 사람들은 비웃었죠. 누가 집에서 가구를 조립하려고 하겠냐고요. 게다가 당시 소비자들은 완제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배송 기사가 집까지 와서 설치해주는 게 프리미엄 서비스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는 이걸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이케아는 이걸 밀어붙였고 테이블은 나사로 조립하는 다리로 재설계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는 폭발적이었어요. 가격이 급락했고 1960년대 내내 이케아는 스웨덴의 작은 매장에서 유럽 전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죠. 조립의 불편함보다 가격 절감의 매력이 훨씬 크다는 걸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이 시작되자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천연나무는 습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휘어졌거든요. 여름에 습할 때와 겨울에 건조할 때 나무의 부피가 달라지는 겁니다. 수천 개의 부품을 찍어낼 때 나사 구멍이 안 맞고 조립이 엉망이 되는 거죠. 맞춤 제작이라면 목수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된 부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객 불만이 폭주했어요. 사람들은 몇 시간씩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이케아는 폴란드 공장들과 협력해서 파티클 보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톱밥과 수지를 압축한 이 보드는 뒤틀림없이 완벽하게 평평했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어요. 게다가 버려지는 톱밥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재 산업의 폐기물이 새로운 가구의 재료로 변신한 거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 나사를 쓰면 파티클 보드가 가루처럼 부서지면서 고정이 안 됐던 거죠. 천연나무는 섬유질이 나사를 꽉 잡아주는데 파티클 보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캠락입니다. 다월이라는 나사못을 한쪽 패널에 끼우고 반대쪽 구멍에 밀어 넣은 다음 잠금 장치를 돌리기만 하면 두 패널이 단단히 결합되는 방식이었어요. 믿을 수 없이 간단했고 누구나 육각 렌치 하나로 가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케아의 모든 설명서에 캠락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가구를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케아 가구를 조립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특유의 원형 잠금 장치를 기억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이케아가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공의 비밀이 제품만이 아니라 매장 자체에 있다는 걸요. 1958년에 문을 연 첫 매장은 기존 매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통로가 있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한 단 하나의 길만 있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건축 비용을 절약하려는 시도였는데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계산된 설계였어요. 고객들은 계산대에 도착하기 전에
매장의 모든 구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침실, 거실, 주방, 어린이방, 욕실까지 모든 쇼룸을 거쳐야 했죠. 일반 가구 매장이라면 고객이 침대만 보러 와서 침대 코너만 둘러보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케아에서는 불가능해요. 침대를 보러 와도 결국 모든 제품을 다 지나쳐야 하니까요. 이 미로 같은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하라고 부릅니다. 뇌가 길을 찾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자제력이 약해지거든요. 원래 살아온 물건을 잊어버리고 충동 구매에 훨씬 취약해지는 겁니다. 이케아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테이블 하나 사러 들어왔다가 양초, 액자, 쿠션, 그릇을 가득 들고 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케아 고객들은 계획했던 것보다 60%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한다는 통계도 있죠. 매장에서 1시간 이상 걸어 다니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점점 필요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또 다른 천재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케아 매장을 걷다 보면 작고 저렴한 물건들이 끊임없이 눈에 띄죠? 3,000원짜리 양초, 4,000원짜리 행주, 7,000원짜리 화분. 이런 소품들이 쇼룸과 쇼룸 사이, 통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앵커링 효과를 노린 겁니다. 저렴한 물건들을 계속 보다 보면 뇌가 이케아를 싸다고 인식하게 되고 40만 원짜리 소파도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밝힌 것처럼 인간의 뇌는 상대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주변 맥락에서 비교하는 거죠. 이케아는 매장 전체를 저렴함의 맥락으로 채워서 고객들의 가격 판단 기준을 낮춰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대 시트가 3만 원이라고 해도 아까 본 3,000원짜리 양초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뇌는 절대 가격보다 상대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케아는 색깔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매장 곳곳에 노란색과 파란색이 반복되는데 이건 이케아의 브랜드 컬러이자 스웨덴 국기색이죠. 이 색깔들은 무의식적으로 신뢰감과 친근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밝은 조명과 넓은 통로는 고객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더 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케아의 가장 기발한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쇼룸이 끝난 직후 제품을 담는 픽업 코너, 바로 전에 등장하는 레스토랑이죠. 가구 매장에 왜 레스토랑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도 정교한 심리학입니다. 이케아 매장을 1시간 넘게 걸어 다니면 사람들은 지치고 배가 고파집니다. 이 상태를 결정 피로라고 부르는데 수백 가지 제품을 보고 결정을 내리면서 뇌의 의지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처럼 소모되는 자원이고 계속 결정을 내리다 보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레스토랑이 나타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쇼룸에서 침대를 볼 때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중간 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불을 볼 때도 색깔과 재질을 고르고 베개도 선택하고 커튼도 고르고 이런 결정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됩니다. 이케아는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린 거예요.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의자, 그리고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 이케아의 유명한 미트볼 8마리 6,900원에 불과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 레스토랑이었다면 10,000원에서 15,000원은 받을 메뉴를 거의 절반 가격에 파는 거예요. 고객들은 여기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동시에 이케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효과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고객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케아는 나를 배려하는구나.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네. 그리고 레스토랑을 지나면 바로 픽업 코너가 나오는데 이제 고객들은 에너지가 회복되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동 구매를 할 완벽한 타이밍이죠. 픽업 코너 근처에는 항상 작은 소품들이 진열돼 있는데 배불리 먹고 기분 좋아진 고객들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집어넣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케아의 식음료 부문은 전체 매출의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고객 체류 시간을 30% 이상 늘리고 전체 구매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레스토랑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고객을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더 많이 사게 만드는 도구인 겁니다.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배고픈 고객은 좋은 고객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사업을 유지하려면 비용 절감이 필수였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케아는 폴란드 공급업체의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렸고 해결책은 같은 제품을 훨씬 적은 재료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디자이너들에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의 테이블을 만들라고요. 그것도 품질을 유지하면서요. 답은 자연에 있었습니다. 육각형이죠. 벌집 구조로 유명한 이 모양은 강도를 극대화하면서 무게를 최소화하는 자연계의 완벽한 해법이었어요. 다른 모양들은 일직선 경로를 가지고 있어서 한방향 힘에 약하지만 육각형은 120도씩 떨어진 벽면이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엄청난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같은 면적을 채우는데 육각형이 가장 적은 둘레를 사용하거든요. 벌들이 수백만 년의 진화 끝에 육각형 벌집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소한의 밀랍으로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 이미 최적화된 구조를 찾아낸 거예요. 이케아는 이 자연의 원리를 가구 제작에 적용한 겁니다. 이케아는 이 원리를 종이에 적용했습니다. 기계가 종이 롤을 벌집 구조로 만들고 이를 파티클보드 프레임 안에 넣은 다음 얇은 판재로 샌드위치처럼 눌러서 테이블 상판을 만드는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무처럼 보이지만 재료는 10분의 1만 사용하는 초경량 상판이었어요. 손으로 들어보면 너무 가벼워서 놀랄 정도죠. 게다가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했고 대량 생산 비용도 낮았습니다. 1981년 라크 커피 테이블이 13,000원에 출시됩니다. 첫 해에만 수백만 개가 팔렸죠. 경쟁사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였어요. 같은 크기의 테이블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면 최소 5만 원에서 8만 원은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인건비와 재료비가 다시 오르면서 이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남은 건 다리뿐이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매년 수천만 개가 생산되니 작은 개선만으로도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색됐고 결국 이케아는 새로운 기계를 개발합니다. 얇은 파티클 보드를 2개의 나무 블록 주위로 접어서 속이 빈 다리를 만드는 거였죠. 이렇게 만든 다리는 외관상으로는 나무 다리와 구분이 안 가지만 재료는 절반도 안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단한 나무 다리지만 실제로는 속이 거의 비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000원이라는 가격이 4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격 전략이 아니었어요. 심리학적 앵커였던 겁니다. 라크 테이블의 고정된 가격은 고객들에게 이케아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서민을 배려한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이게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졌죠. 사람들은 이케아를 신뢰하게 됐고 다른 제품도 합리적인 가격일 거라고 믿게 된 겁니다. 이 하나의 제품이 이케아 전체의 가격 이미지를 대표하게 된 거예요. 이케아의 또 다른 심리 전략은 조립 과정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현상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로턴 교수가 연구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조립한 가구를 전문가가 만든 가구보다 최대 63%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육각 렌치로 책장을 조립하면 그 책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도 설명됩니다. 힘들게 조립한 가구가 형편없다고 인정하면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니 뇌가 자동으로 그 가구를 좋게 평가하는 거죠. 이케아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조립을 고객에게 맡기는 전략이 실제로는 브랜드 애착을 높이는 도구였던 겁니다. 게다가 조립 설명서도 심리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이케아 설명서는 텍스트가 거의 없고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게 실은 전 세계 모든 언어권에서 쓸 수 있게 하려는 실용적 이유도 있지만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림 설명서는 조립을 게임처럼 느끼게 만들고
각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주거든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요. 1단계 완료, 2단계 완료, 이렇게 진행하면서 작은 성취감들이 쌓이는 겁니다. 이케아는 심지어 제품 이름도 심리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책장은 스웨덴 지명으로, 침대는 노르웨이 지명으로, 소파는 스웨덴 도시 이름으로 붙이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제품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빌리 책장을 산다는 건 그냥 책장을 사는 게 아니라 스웨덴의 어느 마을 이름을 가진 특별한 뭔가를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품에 고유명사를 붙이면 애착이 생기는 법이죠. 그리고 이케아는 쇼룸을 실제 집처럼 꾸며놓습니다. 단순히 침대만 진열하는 게 아니라 침실 전체를 꾸며놓는 거죠. 침대, 옷장, 조명, 커튼, 심지어 책과 액자까지. 고객들은 쇼룸을 보면서 저 공간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만 살 계획이었던 사람이 협탁도 사고 조명도 사고 커튼도 사게 되는 거예요. 쇼룸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제안인 겁니다. 오늘날 이케아는 50개국 이상에서 4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매년 수억 명의 고객을 끌어들입니다. 미로 같은 동선, 전략적으로 배치된 저렴한 소품들, 필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레스토랑, 자가 조립으로 인한 애착 효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쇼룸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겁니다. 이케아가 보여준 건 혁신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행동 경제학을 적용하고 자연의 원리를 공하게 결합하면 산업 전체를 재정의할 수 있어요. 테이블 다리를 분리 가능하게 만든 순간부터 종이로 가구를 만들고 매장을 미로로 설계하고 레스토랑을 전략적 위치에 배치하기까지 모든 결정 뒤에는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음번에 이케아에 갈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쇼핑하는 게 아니라 70년간 다듬어진 심리학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미트볼을 먹고 양초를 짚고 13,000원짜리 테이블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케아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케아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가구 회사가 된 이유입니다.